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 사회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눈빛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을 떠나야 했던 변희수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성소수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라 수없이 외쳤던 트랜스젠더 김기홍 씨도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그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성별을 이유로 우리 군과 정부는 냉담했고 인권을 떠들어대던 정치인들도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영원한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면서 살겠다. 하지만 이제 그 군인의 모습을, 그 씩씩한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회적 타살, 이제는 제발 끝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3월 4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이하이의 한숨입니다. 문자를 주셨네요. 메이양 님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뉴스 소개해드리죠.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로우킥에서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 그리고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짚어보고요. 또 3부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실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 말말말 시간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반대하며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윤 총장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법사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예견된 일이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동안 그 윤 총장과 관련된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윤 총장이 언론에 연이어 그 인터뷰한 그 행태나 네. 또 발언의 수위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다면 본인은 이미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계획 세웠던 것이다. 네. 다만 좀 안타깝고 씁쓸한 거는 정치를 하는 거야 본인이 선택이고 공무 단임권이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네. 그렇다면 이런저런 구실 붙일 게 아니라 정치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겠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보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네.
누가 봐도 정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밀어놓고 그냥 지금 발언에서 나왔지만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또 상식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겠다. 오히려 지키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런 이 훼손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단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률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그 특위에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뿐일 뿐 네. 네. 전혀 뭐 법안도 제출되지도 않았고 법안 심의 과정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네. 네. 이렇게 천지가 뭐 난리가 나듯이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 본인이 내걸었던 국민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내는 정치에 있는데 명분은 지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삼고 있어서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의원님 표현대로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저는 정치하려는 욕심이 있다면 네. 뭐 그거야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선택하면 되는데 네.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그 욕심은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한때 추미애 윤석열 그 다툼 때문에 작년 1년 내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도 아주 짜증을 내셨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반사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뭐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1등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네.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초조했을 수도 있겠다. 욕심을 내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빨리 더 늦춰서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네. 빨리 거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한 불순한 의도라고 한 것이죠. 오히려 정치를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겠다고 했으면 뭐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걸 감수하고 나아갔으면 될 일인데 네. 그런 것은 숨겨놓고 마치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하는 모습은 그동안 구태 정치에 이그러진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아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합니다. 네. 오늘이 3월 4일이고요. 또 이제 내년 대선은 3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 지금 사퇴한 시기를 보고 묘하다, 흥미롭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 계십니다. 결국은 대권을 겨냥한 시기 조절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그 네. 속마음이야 저도 모르죠. 네, 다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기를 꽉 채우면 7월달에 그만둬야 되는데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각 당에 뭐 경선 구도가 이미 들어가 있는 때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선으로 일정을 비춰볼 때 늦는다라는 여러 말들이 많았고 더구나 이제 지지도도 점점 떨어지고 가장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네. 예, 욕먹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야에서 이제 사라지는 이슈에서 게. 사라지면 자꾸 지지도나 또 잊혀지게 되고 그런 네. 것들은 또 자신의 정치적 행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네. 보궐선거가 한 달여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치평론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농후하게 듭니다. 저도 뭐 지금 그런 등등을 비춰볼 때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기획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도 이상민 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지금 어쨌든 야권 쪽에 뭔가 조금 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영향 또 누구한테 유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거를 알 정도의 라면은 네. 그 정도의 통찰력과 네. 예지력이 있다면 뭐 지금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요. 네, 능력 되실 것 또 같아서 누구한테 여쭤봤는데. 네. 유불리는 전혀 뭐 가늠하기가
어렵고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만 있지요. 그거를 섣불리 정치인들이 어떻다 이렇다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윤 총장의 어떤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대략 하십니까? 많이들 예측을 하기를 대선에 도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직결되는 게 여론조사의 지지도에 따라서 네네. 많이 좌우될 수 있겠죠. 또는 직접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일정한 정파의 영향력을 입혀서 네. 지분권을 확보하려고도 할 테고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상력은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의원님이 방송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윤 총장 관련해서 인터뷰를 대서특필하는 그 일부 언론의 행태 비판하셨어요. 저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글쎄요. 의미이셨나요? 네. 뭐 언론이 어떻게 편집을 하건 어떻게 보도 내용을 하건 그건 뭐 언론사의 선택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존중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뭐 대검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한 법률안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마치 검찰총장이 허공에다가 칼을 휘두르는 격인 지금 그런 오버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대서특필을 하고 지금 뭐 그걸 몇 면에 걸쳐서 인터뷰할 정도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언론사의 성향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나 국민에게 놓여 있는 현안은 코로나19 극복하는 거와 민생 회복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양극화 심화, 뭐 또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렵게 절규를 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검찰총장의 뭐 그런 어쩌면 정치적 행로와 결부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대서특필 인터뷰를 할애한 거는 적절성의 차원에서 볼 때는 거기 그 언론사들도 좀 과잉으로 대응했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 이제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이 곧 이제 등장할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뭐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위원장님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안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무엇보다도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네. 진짜 뭐 누나 다 바라듯이 그 법에 정해진 그 취지와 원칙과 실정법에 따라서 어떤 매풍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잣대가 동일하게 공평무사하게 하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거는 내부에서도 다 평판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저 사람은 많이 권력에 부안해동하는 사람 또는 거기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또는 세평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네. 대략 다 압니다. 네. 그런 사람들 피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자신의 사욕이나 사심을 또 그런 자신의 직무와 또 섞어서 그런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 구체적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인물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위 고위층에 있는 분들 중에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파적이고 네. 또 편파적이고 또 정치권에 줄대려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고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단 피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대략 현 정부 내에서도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괜히 또 야쪽에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네. 불평부당, 공평무사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잣대도 아주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실처럼 왔다 갔다 해서도 네. 안 되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은 내부 검찰의 그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중수청 반대하셨는데요. 네. 네.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수사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까? 수사기관이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네. 너무 난립되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돼서 국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고요. 네. 또 수사기관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편익에 기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입법화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잘 되도록 물 주고 걸음 주고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네. 법만 마련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공수처는 출범도 못 했고 네. 검경 수사도 수사권 조정도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공들여 잘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흔히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책임 많지 않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괜히 무슨 제도나 만들고 그러는데 네. 그는 지혜롭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진짜 명랑한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나저나 네, 박연미 네. 평론가 네. 뭔가 신변에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네. 오늘까지만 그 명당 시사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제가 싫어진 거예요. 티가 났나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그 3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뉴스공장 끝나고 바로 다음에 경제발전소가 신설됩니다. 네네. 네, 모두 부자 되는 상식 충전하러 많이 와주세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태라는 거. 그래요?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고 슬픈 상태라는 근데 들떠 있어요. 표정이 좀 그렇지 많이. 않은데? 눈이 아,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미소가 지금 느껴지는데. 화장실에 막 울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연민 평론가가 진행하는 많이 들어주시기를. 경제 프로 예.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뉴스입니다.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4개월 남겨두고 직을 던졌습니다. 오늘 사의를 밝힌 이유가 오늘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 사의를 밝힌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는 이제 뭐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기가 딱 대선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1년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1년 전에 사퇴해야지만 해야 뭐 정치적 아니 네. 도의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의 표명의 시점은 계속 봤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험난한 과정은 견디고 네. 뜬금없는 시점에 또 돌아왔거든요. 3월 4일이라는 이 시점에. 네. 보궐선거도 앞에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그 오늘 사퇴의 변? 사퇴의 변을 밝힌 건 어제 대구에 갔다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어제 대구 고검 지검에 가서 여기는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네네. 늦깎이 검사가 됐던 나에게 품을 내어준 곳이고 초임지 처음 발령받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아침에 그래서 오늘 반차를 냈잖아요. 네네. 오전에 한 김 빼고
오후에 취재진들 다 모여서 저녁 뉴스에 나오기 딱 좋은 시간에 네.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면서 지금 그 대검에서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저도 정치부 기자 시절 때 생각해 보면 보통 그 정도 취재진을 모으려면 네. 대선 출정식이나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당대회급 정도 돼야 하는데 신문, 방송, 인터넷을 막론하고 저 정도 취재진을 불러 모으는 데는 큰 그림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출정식 같았다, 뭐 출마 선언 같았다 이런 또 관전평들이 있었는데 네. 박지훈 변호사 인상평은 어떤 거였습니까? 뭐 정치를 하겠다라는 뭐 굳은 의지? 의사표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를 갔던 거는 뭐 어떤 고검장 회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구가 나타나는 대구 진짜 저는 고향이에요. 네, 마음의 네. 고향이 아니고 아, 네. 정말 알고 고향. 있습니다. 정말 고향이에요. 경북 대구 박지훈 생각. 마음이 아니고 진짜 몸이 그런 고향인데 생각. 보수의 어떤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죠. 갔을 때부터 약간은 예견된 바가 있는 것 같고 질문도 어제 있었거든요. 정치 생각이 있느냐. 네네. 이 자리에서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다음 날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윤석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사퇴하기 직전에 바로 전날 대구를 갔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한 정치적 메시지가 네. 있는 거죠, 행보가. 그런데 참 그 야권의 반응들이 또 재밌습니다. 야권의 반응도 재미있고 또 대선을 생각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응이 또 엇갈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잘못된 결단이다라면서 사표를 만류하면서 뭐 정치는 소임을 다한 후에 하라면서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은 내가 대통령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오든 사표를 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테니 네. 이 갑자기 사이가 멀어졌어요. 혼자 가까워졌다 멀어졌는데 네. 어제 대구지검 방문도 정치권 진입을 타진해보기 위한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검찰총장답지 않은 정치 행위를 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네. 정면 돌파하라. 정치는 소임을 다한 후에 해도 그러니까 형님이 그 친정으로 돌아간 뒤에 해도 네. 늦지 않는다. 저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읽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과 함께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 한마디로 이제 충청 대망론에 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앞에 무소속 관전평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는 뭐 결이 결이 완전 완전 다릅니다. 다르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한 대권 주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죠. 아마 이건 제가 정확하게 지지율을 못 봤지만 빼면 홍준표 의원 정도였거든요. 네. 몇 퍼센트 차이는 안 나겠지만. 네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 야권인지 아닌지도 애매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선 주자가 있어야지 국민의힘 야당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손 벌리고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왔던 거는 이번 보궐선거에도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생각하지 않을까. 대선까지 쭉쭉 간다. 뭐 그렇게 좀 계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기에 딱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한 것은 어쨌든 야권에 어쨌든 좀 기여하는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했다. 이런 오늘 평들. 정치적 좋은 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됐고요. 결정이 됐고. 그 시점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아요. 보궐선거부터가 사실은 내년 대선까지 쭉 일직선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7월 24일 날 끝나고 나왔을 때는 한참 늦다고 봐야 되고 네. 그렇다면 제3지대 후보는 될 수 있어도 야권의 국민의힘 후보는 어렵다고 봤을 때 지금 정도 나와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쭉 간다고 봤을 때 이 국민의힘의 주요 다선 의원들은 좀 정진석 의원처럼 환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박연미 평론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왜냐하면 합니다. 네. 사실은 그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한 분들이 저는. 많았죠. 그리고 또 예상 네, 밖의 네, 네.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에 정말 비했었죠. 박빙의 차이로 나경원 후보가 뭐 일단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도 있고 네. 그 전에 2월에 그 당원이 20% 섞여 있는 조사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앞서갔었으니까 신승이지만 나경원 후보 쪽이 약간 기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 후보가 당선된 것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그래서 윤 총장이 나가는 게 이게 안 후보에게 과연 유리할 건지 불리할 건지 이거를 이거는 우리가 안철수 잘 후보 마음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안철수 후보가 진짜 서울시장의 생각이 있는 건지 그 이상의 생각이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사실상 이제 오세훈 후보와의 담판을 통해서 네. 또 내려놓고 철수하고 철수해서 또 대권으로 간다고 또 가정했을 때는 아름답게. 그렇게 네. 가면 윤석열 총장이 사표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경쟁자가 되니까. 근데 진짜로 솔직하게 네. 지금 서울시장으로 모든 걸 뭐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네. 모르겠어요. 네. 안철수 본인도 후보의 모를 것 마음. 같기도 해요. 어떻게 내 될-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도 네. 모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그냥 오세훈 후보 얘기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이제 여성 가산점 등등해서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네. 꽤 우세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짠 등장했어요. 먼저 수락 연설 음성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뭐 약간 좀 울먹울먹하는 네, 뭐 목이 본인으로서- 메이는 네.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진심으로 좀 이 결과에 대해 감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10년 만에 다시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왔고 이걸 갚아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동안 사실 그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거의 나경원 후보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토론회에서 거기엔 좀 독특하게 승자를 계속 선정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토론회에서 계속 나 후보가 이겼고 여론조사에서도 앞섰는데 아마 그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에서 역선택을 한 응답자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또 중도층들도 오세훈 후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의견도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 뭐 당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게 영리한 판단이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외연 확장 중도표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오세훈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가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네, 그 마수 토론에서도 상당히 유리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나경원 후보가 그렇죠. 네,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실제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걸 보입니다. 네. 뭐 알다시피 좀 비호감도라는 그런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많이 좀 높다고 봤을 때 그렇죠. 네.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세훈 후보한테 많이 받고 지지하는 자들도 많이 했겠지만 그 중도층이 많이 아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상 못한 결과, 이 여성 가산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네, 네. 불구하고 이게 대략 오세훈 한 후보가 이겼다는 5%까지. 거는 네. 월등히 좀 앞섰다라는 거거든요. 중도층을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결과를 좀 과학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는 시점인 게 이게 오세훈이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어서인지 아니면 나경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본선 경쟁력이 보다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반 여론조사 대상 그 표집군 가운데 오세훈이 나가야 여당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본 분들이 많았는지는 역선택. 역선택을 계속 역선택이었는지는 얘기를 하시네요. 냉철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 수락연설할 때 상당히 고무돼 있었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악수하고 돌아서는데 뭐 그 쓰기에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진짜 현타가 왔다는 게 이럴 때 네, 쓰는 네. 표현이구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좀 국민의힘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할 때 나경원 후보는 보수 본색이다. 하지만 나는 중도층까지 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저력이 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 합상에서도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단일 합상을 조금 더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곧대로 해석하자면은
지지하는 그 성향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굳이 분명히 말하자면 네. 네. 그럼 안철수와 오세훈 둘 단일화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네.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조건부 출마 선언, 조건부 네. 불출마 선언, 조건부 이거 참 불출마. 묘한, 불출마 선언 했었어요. 묘한. 1월 달에. 그게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거나 맞아요. 오는 걸 조건으로. 그렇다면 지금 맥락대로라면 양보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때고요. 아니, 그건 지금 그때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때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아마 한판 승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묘한 것이 그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보면 4월 7일이잖아요. 네. 근데 합당을 한다.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합당을 한다고 치면 일단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체급이 안 맞는데 합당이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당명은 뭘로 할 거냐. 그렇죠. 기율, 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말들이 많을 건데 한 달 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안 돼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2번을 달고 나가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 될 텐데 오세훈 후보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건부 불출마 안 하고 절대 안 싶겠죠. 하죠. 이제는, 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 내가 2번을 달 테니 그때 약속했던 대로 조건부 불출마를 하십시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을 것 그런 같습니다. 제안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나경원 후보보다 좀 더 강적을 만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슷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본선 네, 네. 경쟁력하고 같은 거거든요.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는 네, 게. 네. 그렇다면 아마 속내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자기가 본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예상 그림을 그렸을 것 했을 같은데 텐데. 다른 지금 양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줄지 뭐 여러 가지 또 단일화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참 어쨌든 그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를 향해 이제 들어와라 했던 오세훈 후보와 네. 안철수 후보 묘한 만남이 됐고요. 진짜 묘합니다. 그나저나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정치인으로서. 지금 서울시장 연거푸 한 번은 본선 갔지만 본선 떨어졌고요. 갔지만 떨어졌고. 지금 네. 경선에서 떨어지는 경국이고 또 국회의원도 뭐 동작에서 그랬기 때문에 2연패. 네. 사실상 아마 뭐 이건 제 예측이긴 하지만 네네. 정치 인생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건 뭐 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이번을 계기로 좀 부활을 하려고 최소한 본선에는 갔었어야 되는데 본인의 그림은 이 본선에도 못 올라간 경우가 네. 됐거든요. 상당한 어떤 정치 인생에 한번 어떤 변곡점이 될 변곡점. 만한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후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뭐 혹여 이 서울시장 후보는 되지 않았지만 뭐 당권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나경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친이 친박 그 안에 그 계열별로 이 싸움이 붙으면서 무슨 개가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나경원이라는 후보를 상징적으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당내 경선에서도 밀린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섰을 때 친이든 친박이든 뭐 제3의 어떤 세력이든 나서서 밀어줄 누가 있을 거냐. 네. 그쪽에서 내세울 얼굴이 아마 새롭게 누군가를 뽑고 그렇겠죠. 싶어 하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녹록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상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정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70년대 영화를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광명 시흥 지구뿐일까 이런 의혹이 그냥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그냥 뭐 어처구니가 없죠.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네. 자기들이 그거 해놓고 사가지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개하듯이 여러 개하듯이요. 번이. 네.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진짜 7, 80년 그때도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만 해당된다면 다행인데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수조사해 보면 정말 많이 나올 것 정말 같다는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뭐 발본색은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엄격하게 좀 다스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이 상황 보면서 뭐 이렇게 성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남의 명의는 갖다 쓸 만큼 갖다 쓰고 이제 명의가 하다 없으니까 내 거 갖다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첫 거예요. 번째 간 큰 시나리오.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간이 그 정도 간이 자라기까지 사실 그 프랑스 요리 푸아그라도 네. 간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입니까? 네. 간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 내가
실명으로 당당하게 땅 투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학습도 있었을 거고 네.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발본색원 그 단어를 개인 썼죠. 네. 차원인지 구조적 차원인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불법 탈법할 때는 남의 명의를 빌리는 정도의 성의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명. 네. 토지대장만 열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하고 부인하고 애들 실명을 갖다 쓸 정도면 네. 이거는 원데이 투데이 해본 솜씨는 네. 아닌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뭐 대범한 뭐 범죄 이게 네.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해도 이거는 되는 거야. 간이 이 큰 게 사람들한테는. 아니에요. 지금 네. 박예민 평론가 얘기는 간이 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네. 거야. 다 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이 우리 오랫동안 선배님도 자기 이름을 하셨네. 하셨고. 그 선배님도 자기 이름 하셨네. 근데 안 걸렸네. 안 이렇게 되는 걸렸네. 거죠. 나도 내 이름을 해야지 왜 남의 이름 하노. 네, 귀찮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아마 많은 수의 사람들 이거는 뭐 저는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네. 지자체, 정부기관까지 만약에 해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한 분이 또 블라인드 네. 글을 올렸는데 엄청나게 지금 비판이 일고 있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왔어요. 블라인드에 많이 아시겠지만 네. 내가 그 회사 다닌다는 게 입증이 돼야 익명으로 쓸 수 있는 직장인 게시판인데 네. 거기에 물론 이런 글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박봉에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 연루된 사람 다 50대 이상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 극소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관련 글에 아니 LH 다니면 땅 사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선구안이 있어서 살 수도 있잖아. 공부해서 직원이 샀잖아. 10,000명인데 네. 10,000명 중에 광명시흥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우연찮게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발언으로 뭐 국민들의 비열을 엄청나게 낮춰 놓았죠. 네. 그게 우연찮게 할 수 있는 부분. 누가 땅을 사면서 대출을 28억 100억짜리를 58% 우리 같은 갚합니까? 사람한테는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그렇죠. 없고서야 14명이 58억을 대출받으면 땅 있어요 우리 박영인 평론가? 저 땅도 아, 저는 없고 빚이 뭐. 있습니다. 땅을 산다는 건 쉽지 않은 네, 생각이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대출 있는 사람이고요. 네. 뭐 그런 땅은 저는 사지 않습니다. 네. LH 직원이 지금 기사 보니까 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약하는 일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대단하네요. 10분 살린 거예요. 네. 이번에도 수법을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씩 쪼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대토 보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아래는 현금 보상만 되고 그 이상은 대토 보상이 되는데 개발지구 안에 다른 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땅이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다 내가 건물 올려서 분양하면 나중에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현금으로 받으면은 이게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네. 현금보다 땅이 유리하다는 거 알고 음. 1000제곱미터씩 쪼개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완전 선수들이죠. 전문가 솜씨인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LH 대국민 그 사과문을 냈는데 이 사과가 먹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워낙 국민들이 화가 나 있어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인들까지 뭐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지인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면 그게 좀 좋겠지만 어렵죠. 뭐 정말 이름을 투명이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나쁜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네, 월성 내부 개발. 원자력 이런 것도 뭐 검찰은 생각하고 있지만 네. 이거 눈에 띄는 이것 때문에 부동산 안 잡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업무를 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먹힙니까? 2주택 하지 말라 그러고 네. 부동산 취득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하는 사람들이 보상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잡아가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것도 묘한 게 그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어쨌든 임명이 됐던 변창흠 장관 네. 같은 경우 직전에 LH를 담당하시던 분이잖아요. LH공사 사장이었고 사장이었죠. 사장 재직 기간 중에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과 방식은 전 잘못됐다고 봐요. 네. 여기에서 청렴도를 높이라고 얘기를 했고 들으면 어처구니 없으시겠지만 2월 26일에 LH공사에서 가장 청렴하고 존경받는 기업 1등으로 우리가 뽑혔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발본색원해라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이틀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감사원은 착수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합동수사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야권에서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네. 정말 엄격하게 처벌이 됩니다. 엄하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굳이 한다면 부패방지법인데 입증도 아. 어렵고요. 네. 사실 법의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정보 이용해서 함부로 구입하고 투기하면 처벌하고 주식도 마찬가지. 네네. 그리고 시장을 혼돈케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어떤 작업까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솔 심쿵님이 청약을 몇 번씩 넣어도 떨어져서 좌절하는데 아. 그 사람들은 땅 짓고 헤엄쳤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좌절감도 진심으로 절망감. 땅을 짚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박연미 평론가가 저를 버리고 오전 시간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5766번님 이런 평론계 박남매 우리 박지은 변호사 박현미 평론 네 남매 같아요 사실. 네. 저 복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 남매 맞아요. 엄마가 네. 살아계셨으면 물어볼 텐데 잃어버린 형이 있었는지. 해체되는 건가요? 아이슬퍼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박연미의 경제발전소 오전 9시부터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함께 만나요. 네, 가열차게 TBS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길 기도하면서 네, 오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리는 인간지능 AI 시간입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검색 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 형진님께서는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요? 예, 자 오늘은 소주 2병의 번개탄을 소중한 생명을 살린 마트 주인의 눈썰미입니다. 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연일 공분을 자아내는 그 그러니까요.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좀 따뜻한 소식 같습니다. 어떤 예. 내용인가요? 원래 제가 따뜻한 사람인데 몰랐어요. 네. 그동안 좀 공분을 일으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 저까지 싫어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은 좀 따뜻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이 그렇죠. 상황을 따라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달 28일 오후 4시 45분경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와요. 네. 따르릉. 소주 2병과 번개탄을 사간 손님이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자, 신고자는 전북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20여 분 전에 다녀간 손님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자, 그 손님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네. 번개탄 하나와 소주 2병, 라이터 1개, 과자 2봉지를 골라서 계산대로 왔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마트 운영자분께서 고기를 구워 드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좀 말을 거셨던 건 것 거죠. 같아요. 무언가 네. 느낌이 이상해서. 네.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초간 침묵하던 손님이 드디어 입을 떼요. 네. 번개탄 하나로는 모자랄까요? 라고 하면서 번개탄 하나를 더 꺼내서 네. 계산대로 왔다고 합니다. 네. 20년 가까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손님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경찰이 결국 이제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럴 때는 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너무 잘 알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예. 손님의 정보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게 네. 마트 운영하시는 분 사장님께서 네. 손님을 쫓아가서 그가 타고 떠난 차량 번호를 메모했다고 합니다. 잘하셨네요. 그냥 네. 넘기지 않고요. 네네. 경찰에 신고할까 혹여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관이 또 헛걸음할 수 있기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의 조언을 들어서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소주 2병과 번개탄 이게 참 그 이유를 대충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차량 번호로 위치를 추적해서 경찰이 찾아낸 손님은 50대 여성이었어요. 네. 112 신고 당시 손님은 그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경찰관들은 달리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고요. 네. 여성을 설득해서 파출소로 데려갔는데요. 나쁜 마음을 먹고 네. 광주에서 별다른 목적지 없이 이동 중이던 손님은 연락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나쁜 마음을 먹었대요. 네, 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손님의 수상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마트 주인의 눈썰미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 신고한 분도 내가 너무 이건 잘한 것 같아.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예. 네. 이 여성이 무사히 귀간 사실을 알게 된 마트 그 사장님은 무척 기뻤다고 하고요. 네. 이 내용을 취재하러 간 기자분께서 그 사장님께 이름을 좀 공개해달라고 했대요. 네. 그런데 부끄럽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 신고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그 손님도 위기를 넘긴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면서 밝게 웃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이런 관심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죠. 네. 이런 사례가 뭐 좀 많은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 보고 좀 감동적인 두 가지 네.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모두 눈물 닦을 준비하시고 손수건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광주의 한 다리에서 난간을 넘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성이 여러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운전하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네. 난간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 운전자들이 다 뛰어내립니다. 그냥 서로 차에서- 모르는 사람들인데 각자 모르는 운전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네. 내려서 그녀를 붙잡고 타이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넨 건데요. 네네. 이 여성은 고맙다는 말 대신에 왜 말렸냐 나를 울음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따뜻한 말을 좀 건넸고요. 결국 여성은 마음을 바꿔서 한 시민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또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강 다리 위에서 버스가 정차를 해요. 갑자기. 네. 다리에서 투신하려던 20대 남성을 발견한 기사분께서 버스를 세워서 구조에 나선 건데요. 네. 기사님은 그 난간에 있던 남성의 허리춤을 감싸 안고 네. 끌어당깁니다. 네. 네. 승객들도 힘을 보탰는데요. 버스 기사가 허리춤을 잡고 끌어당기자 시민들이 또 다 뛰어나옵니다. 그랬겠네요. 예, 네. 예. 그래서 힘을 합쳐서 남성을 버스로 이끌었는데요. 남성을 좌석에 앉힌 뒤에 한 승객이 또 어깨를 토닥토닥 해줘요. 이게 위로가 되죠. 예, 이런 게. 예. 네. 기사분께서는 누구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혹시라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주변을 좀 살펴야 돼요. 그럼요. 네, 살피면 살피고 생명을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네.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말고 음. 혹시라도 좀 의심되면 네. 바로 또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했던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채용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 퇴직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네, 이 기자 이 관련 취재를 좀 오랫동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제기가 네. 2017년에 있었으니까요. 네. 먼저 은행권 채용비리 실태 몇 가지 사례를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9월부터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채용비리 사례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려도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문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딸을 채용하기 위해서 없던 영어 면접까지 만들어서 부정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대학을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없던 전형을 만든 거고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래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가짜 보험번호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은행들이 비슷한 일을 벌였는데요. 네. 금융감독원 부원장부 출신, 그러니까 임원급 사람이 직접 청탁을 하는 정황이 많이 판결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라든가 아들, 조카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부정채용 시켰습니다. 그 청탁 기록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거는 남녀 차별인데요. 네. 남자 비율을 하나은행만 예를 들더라도
뭐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남자 9, 여자 1 비율로 뽑으란 지시가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연도는 최종 합격자 성비가 9대 1입니다. 실제 그렇게 나타났군요. 예. 지금 뭐 은행들이 워낙 여러 곳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례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좀 많이 화가 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재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된 거는 4개 은행입니다. 우리, 대구, 광주, 부산은 다 끝났어요. 네. 근데 나머지 은행은 아직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신한, 하나, 국민은행은 재판 중인데 네. 비슷한 시기에 기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제기되는 상황인데 네. 부정채용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재판에서 계속 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상황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차별 채용이라든가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유력 인사여서 아니면 은행 식구였기 때문에 네. 붙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사례도 많고 관련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지고 있다라는 건 은행 쪽에서 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은행 쪽에서 유죄 판결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먼저 유죄 확정 판결,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고요. 예. 지난 2일에 채용비리 입사자 전원이 퇴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은행이 지난 국감에서 부정 입사한 직원이 현재 19명이 남아 있는데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법률 검토를 마치고 10명은 1차적으로 자진해서 나갔다고 밝혔고요. 최근에 이 나머지 9명에 대해서 퇴직 처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채용 취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채용 취소인 것이 맞냐 이렇게 물었는데 채용 취소면 경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다 내보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채용 취소가 아니면 경력이 인정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퇴직 처리된 걸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나요? 예, 이 사람들이 뭐 희망퇴직금을 받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취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상당수가 다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채용 취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거부했다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네요. 일일이 저희가 내부자를 통해서 네. 채용 유지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취재를 이어나가겠지만, 아직 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사무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전산상의 이유인지, 아직은 왜 이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체가 파악이 되면, 네. 실제로 다 나간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밝히는 기사를 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사시킨 건 우리은행이 지금까지는 유일한 것 같고요. 다른 은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구, 부산, 광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네. 우리은행 전에 부산은행이 다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 부정입사자 3명을 전부 내보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더욱이나 이제 우리은행이 계속 법률 검토로 부정입사자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는 법률 검토 중이다.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광주은행입니다. 네. 광주은행은 마찬가지로 채용 비리가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계시는 시민단체 분들은 광주은행 기사를 좀 많이 써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부정입사자 5명이 여전히 은행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네.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 우리는 다른 은행과 좀 비리가 다르다, 비리의 성격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리의 성격이 다르다. 비리까지는 인정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인데 5명 꿈쩍 안 하고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예, 맞습니다. 본인들은 좀 다른 은행과 그러니까 청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급인 아빠가 자신의 네. 딸이 이제 지원을 하니까 직접
면접에 들어가서 점수를 최고점을 줘요. 아. 그런 정황이 다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점수 조작을 한 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기사를 계속 좀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잠깐 다시 우리은행 얘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우리은행은 그나마 19명이 지금 뭐 채용 취소인지 퇴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갔다고 하는데 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의 하나로 특별 채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네. 부정 입사자를 내보낸 동시에 특별 채용을 하겠다면서 20명이라는 숫자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특별 채용, 추가 채용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도대체 이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부정 네. 입사자가 27명은 나옵니다. 27명. 예, 그 국감장에 출석했던 강성모 부행장도 본인 입으로 부정 입사자가 27명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네. 근데 20명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은 혈록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사회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채용비리면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 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원랜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채용 비리가 벌어져서 나중에 추가 채용했을 때는 네. 이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네, 뭐 차점자들. 문자를 보여준다거나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데이터가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거에 뭐 입사 점수들이 다 지금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 찾을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은행 네. 측의 설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사실 이해하기 황당하네요. 좀 어렵죠. 네. 지금 같은 시대에 단지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 그렇죠. 명이 개입해서 네. 1차, 2차, 최종까지 면접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취하면은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채용 취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던 게 2017년이잖아요. 네. 그럼 벌써 한 3, 4년이 흐른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이분들은 그만큼 경력을 쌓은 거는 맞네요. 계속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겨레 기사에서는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4, 5년 정도 좀 적어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약간 식구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내보낼 때 약간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나저나 이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 확정됐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혹시 예. 이 은행장은 채용 비리와는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권광석이라는 이름을 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쪽에서 저희 그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이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없다.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네. 보도에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언론중재위를 신청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해배상비로요. 셜록 측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은행을 대리하던 김앤장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판결문이 잘못된 거다. 판결문에 왜 권광석 은행장 이름이 나온지 나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본인도 당사자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네. 큰 회사에서 그 당시에 부행장이었던 권광석이라는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쪽에서 홍보실은 물론이고 부행장까지 대동해서 만났었는데 그쪽에서 저희를 만나겠다고 해서 만났었는데 어쨌든 연임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상 부정 채용에 연루된 사람이 은행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셜록 구성원은요. 네, 정리를 하면은 이 권광석 우리은행장 그 판결문에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이것을 확인한 셜록 측에서 기사를 쓰려고 하자 대리했던 김앤장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10억 원 소송을 청구한다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리를 하면. 그 언론중재위 과정에서 네. 그 참석했던 김앤장 변호사가 얘기한 거고요. 네. 그 전에는 부행장과 홍보실 사람이 저희를 만나서 네. 판결문이 틀렸으니까 기사를 그냥 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우리은행 소속된 그 홍보실 직원인지 인사부 직원의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네. 이 사람은 권광석이 연루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거다. 판결문은 틀렸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게 웃음 나는 더, 얘기네요. 예, 네.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내부적으로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기사를 썼고 예정대로 했는데 이제 바로 그 우리은행이 5억 원, 건강석 측에서 5억 원의 손배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중재 과정에서요, 언론 중재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참석해서 그 언론 중재 과정을 참여를 했는데 이제 중재위원도 되게 황당해하는 거죠. 네. 기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를 당연히 신뢰하고 쓰게 되는데, 그렇죠. 네. 네, 당신네들은 조금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저희 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얼핏 들어도 너무 황당하네요. 그쪽 주장이. 그 김현장 변호사의 근데 주장이. 네.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자리 보존하는 것도 조금 문제입니다. 네. 정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네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관련 업체 원PNS에서 지금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금융권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은행이 뭐 표면적으로는 부정채용자를 내보내겠다, 가장 먼저 부정채용자를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뒤로는 이런 좀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게 불편하다 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명선 기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금감원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할 예정이라는 등등의 얘기는 네 다시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나중에.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이상한 말.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MC 장원 씨, 한겨레 이지혜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지혜입니다. 네, 이지혜 기자 밥은 먹고 다니죠? 네, 저 네. 밖에서 김밥도 먹고. 김밥 네. 먹었어요. 아니 목소리 힘이 없어가지고. 아, 네, 방금 힘차게 했는데. 힘차게 네. 밥을 먹고 힘차게 했는데 MC 네. 장원 씨 목소리 한 3분의 1, 4분의 1. 네, 그래도 전 부러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저는 왜요? 이제 프리랜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어디 소속을 밝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에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럽네요. 저 다시 소개하고 싶어요. TBS의 MC 장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국회로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말들 저희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이네요. 친일은 저쪽이 많은데입니다. 네, 말소리 들으셨죠? 먼저 준비된 음성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 친일파 참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일은 저쪽이 많은데 이제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제는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이재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기는 했죠. 네네.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결정 전에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자신에 대한 악플을 읽고 직접 해명을 하는 코너였는데요. 여기서 나 전 의원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그 친일 프레임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자위대 행사 일왕 생일에도 갔는데 그 해명은 안 하느냐라는 악플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피하기는 했어요. 뭐 일일이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네. 친일파는 이제 극복해야 하는 과제 아닌가 싶다. 친일은 저쪽에 많다. 그러면서 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제 잊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게 네. 여의도 화법 업계 용어 같은 건데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러? 아닙니다. 네. 오히려 네. 그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약간 네. 멸칭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쪽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에서 저쪽이라고 하면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기자들한테도 좀 옮아서 네네. 기자들도 뭐 질문할 때 막 의원님 저쪽 당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네. 네.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 그 친일파 후손이 있는 것은 맞아요. 뭐 양쪽 다 그렇죠. 예. 네. 그 특히
이번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친일파의 후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에도 오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찐 친일파의 후손인데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그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과도 대신 사과를 하고 네. 할아버지의 속죄를 대신하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2013년에는 독립유공자협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네. 그렇죠. 뭐 조상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겠냐마는 네네. 그것을 이제 사과하는 자세와 태도 여기에 또 네. 다른 거잖아요. 평가들이. 네. 그나저나 나 전 의원이 저쪽을 얘기하면서 또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제는 잊지 않을까 싶다. 저는 현명하지 않아서 기억이 나요. 이거 본인의 바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뭐 사과나 해명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대응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싸움을 한다 그래도 네. 이런 식의 해명은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니 왜 가사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가사 문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더 하는데 이거 제일 하면 안 되는 대답이거든요. 너무 와닿았어 지금. 네. 바로 와닿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본질을 약간 호도하는 듯한 네. 답이거든요. 네. 왜 당신에게 그러느냐고 묻는데 다른 집이 더하다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네. 회피의 화법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뭐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정치인 중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다들 억울해요. 네. 아까도 이재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사실 친일의 후손인 게 본인이 선택한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네. 해명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그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네티즌들 댓글도 참 여러 각도에서 네. 나왔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오래된 네. 얘기니까. 그나저나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 나 후보, 당시 후보 전 의원의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짜장면 값은 예상 질문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말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말이 좀 늦게 왔네요. 네, 말이 예. 좀 늦게 왔어요. 예. 오긴 왔어요. 이 기자님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그날 같은 날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서울시와 관련된 퀴즈를 내는 코너에서 서울 지역의 짜장면 평균 가격은 얼마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네. 2021년 1월 기준으로 그 정답은 5,346원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나 전 의원이 5,300원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5,000원도 아니고 그렇죠. 5,300원을 찍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냐라고 물어보니 나 전 의원이 예상 질문으로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라면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뿌듯하게. 네, 나머지에 뭐 오신환 전 의원은 3,000원, 조은희 구청장은 5,000원, 오세훈 전 시장은 4,000원이라고 적어서 이분들은 짜장면 어디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부럽네. 3,000원짜리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싶은데. 네. 그 옛날 짜장이라고 길거리 옆에 도로 옆에 보면 그 스티로폼 그릇에 파는 짜장이 있어요. 면발 두꺼운 거. 네네네네. 그런 경우 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일반적인 짜장면 가격보다는 좀 싸죠. 예. 저는 그런데 네. 이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색했어요. 저는. 그렇기도 해요. 이게 네. 예전에 이제 특히 이제 대선 때 후보들한테 네. 서민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네. 서민 생활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항상 이제 버스값 네.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지하철 들어가는 방법도 몰라서 뭐 정치인들이 좀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질문에 왜 했는지는 알겠으나 사실 짜장면 가격을 맞춘다고 해서 그들이 서민의 삶을 100% 이해하고 있다라고 직결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표현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신 게 과연 이 짜장면 가격이 공부의 영역인 것인가? 그렇죠. 그 서민의 삶이라는 것은 공감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분위기를 편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불편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뭐 이 공부를 한다는 말 자체가 중식개론도 아니고 중식의 정석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이게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재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선거철 되면은 이런 뭐 가격 물어보는 경우 이제 네. 서로 후보들 간의 돌발 질문 당신은 모를 거야 이렇게 가로 열고 서로 생각하면서 짜장면 값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 질문이나 대답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돌발 질문을 했을 때 후보들이 약간 그동안에 엘리트 혹은 좀 부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실수를 하면 거기서 지지율이 팍팍팍 깎여 나가고 예전 진짜 심각했죠. 그걸 노리고 사실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이젠 그걸 예상하고 공부까지 해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너무 기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분이 짜장면만 공부를 했겠냐고요. 네.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을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정말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질문은 어떤 유효 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심한 문제로 가야 됩니다. 네,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한 후에 내려서 버스로 어디를 간 다음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총 이용 요금은 얼마일까요? 이 정도로 이제 응용 문제, 심한 문제가 나가줘야 됩니다. 저도 못 맞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문제 나와서 해야지 이제 공부보다는 직접 체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일 텐데. 네,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자차를 이용하다 보면 대중교통 가격을 모를 수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서민의 삶에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평소에 그런 노력을 보여줬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공부해서 뭐 짜장면 가격, 뭐 대중교통 이용료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던 분들, 교과서만 봤던 분들 이 모든 것들을 더 책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더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네티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MC 장원 씨? 네, 네티즌 댓글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요. 네. 요즘 시기면 배달료를 맞춰야지. 그렇죠. 직접 가서 드시는 분들보다는 배달시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 웃기는 짜장들이다. 3,000원은 진짜 뭔지. 3,000원 보고 실소함. 그러니까요. 네, 잘났습니다. 짜장면값 맞춰서 아주 잘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분노하신 듯한 조롱과 댓글도 분노.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 어떤 분은 또 그 노래 가사를 적어놓으신 분도 계셨죠. 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야이야이야. 뒤에 가사는 계산하셨는데 너무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읽어드리기가 좀. 네. 알겠습니다. 짜장면 값, 정치인들의 짜장면 값을 공부하는 실태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죠. LH 직원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하죠. 우리는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네, 이번에 MC 장원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LH 직원들이 광명시 신도시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네. 그런 가운데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이 블라인드에 이 LH 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굉장히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란 법 있나요? 라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직원이 글을 달았어요. 네. 요즘 영끌, 이제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서 이 부동산의 투자가 몰리는 판국에 LH 1만 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 네. 뭐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이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 쪽에 땅 산 사람이 한 명도 없겠느냐?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제 다른 이 사이트의 유저들은 당신들이 하는 짓이 바로 기획부동산이라면서 기획부동산.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도 댓글 좀 봤는데 뭐 광명에 5년 전, 10년 전에 땅 사놨으면은 인정을 할 텐데 임박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 되느냐, 엄청난 분노. 이지 기자, 이 LH 직원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뻔뻔하고 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감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공부한 건지 그 내부 정보 부정하게 활용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약간 법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LH 직원들을 기소를 하려고 할 때 걸 수 있는 법이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등이 있는데 거기서는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나 어떤 뭐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그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면 처벌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재직 중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신도시 관련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광명 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그런 법까지 알고서 지금 뛰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그래서 이제 들더라고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한 것이 네. 그것까지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발범이 아니라 지능범일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뭐 이런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분노의 댓글을 좀 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죠. 네. 네, 그런 논리로 나오면 금감원 직원들 본인 가족 주식 금지 풀어야지. 그렇죠. 자, 농사지을 땅에 묘목도 정확하게 보상받을 만큼만 차곡차곡 심어놓은 것도 우연이냐? 네. 네, 공부하면 신도시 어디 될지 답이 나와? 누가 봐도 내부 정보 없이 불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네.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 혹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범죄인지 무슨 일인지조차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더 화가 나는 일이 아닌가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그만 흥분해야 되는데 또 하나 남았어요. 네. 마지막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급소 직원의 말인데요. 7급 44세 이하 여직원만 소장실 청소. 입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이지혜 기자 좀 전해주시죠. 지난 3일에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업무 관련한 통신망에 올라온 공지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제목이 소장님 방청소 관련 공지입니다. 네, 공지예요? 공지. 예, 공지를 올렸는데요. 해당 공지에는 남동구 보건소 소장의 방청소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방청소를 7급 이하의 정규직 여성, 그리고 올해 45세 미만 77년생까지 하는 걸로 하자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 역할들을 적어놨는데 네. 반드시 오전에 일찍 출근 후 주전자에 물을 채워놔라. 이거는 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따로 별표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네. 다과류와 사탕 바구니를 정리해라. 책상을 청소해라. 이런 지시사항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걸 소장이 출근하기 전이거나 퇴근한 뒤에 해야 돼서 이런 업무 때문에 시간 외 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해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청소 담당을 특정 연령 이하 여성, 젊은 여성으로 정한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보건소에서는 남자 직원들 시켜보니 깔끔하게 못하더라라는 식의 이유를 들어서 핑계의 성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예, 근데 이번에 없네. 보도가 되면서 조금 논란이 되니까 앞으로 남자 직원도 청소하게 시키겠다라는 개선 방안을 내놓곤 했습니다. 이것도 또 딴소리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셨네요. 네, 핵심을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요즘. 네, 질문, 문제, 출제자의 취지를 모르고 그러니까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7급 이하의 정규직의 여성이어야 하고 77년생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불편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보건소 소장님, 보건소 내에서 가장 직책이 높으신 분이겠죠. 네. 이런 분의 방은 뭔가 특별한 공간인 것인가, 뭔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인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 청소를 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왜 여성이어야 되고 나이 제한이 있는가, 네. 이 두 가지 불편함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이 해명을 할 때도 이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 노동자분들을 위한 배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다른 공간은 청소하시는 분이 이 소장님 방은 왜 청소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소장님이 특별히 쓰레기 배출 좀 많이 하시는 성향이신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한 지점이 있고, 해명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이 요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보건소 소장님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명을 하던가,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일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공간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청소를 시행하겠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남자 직원도 시키겠다, 이거는 정말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같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해명을 하다가 더 네.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또 진전되는, 그러니까요. 악화되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 관리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네. 소장님 네. 말이 더 소장님, 재밌는 뭐가 부분이 또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방송사에서 소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왜 이런 지시를 내리셨냐 했더니, 아니 내가 시킨 건 아니고 아래서 알아서 한 거다. 자기는 커피 타오라고도 안 시키고 컵 닦아오라고도 안 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뭐 충성 하셔요. 경쟁을 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나는 커피 타오라고 시키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왜 시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요. 해야지.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건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해명이랍시고 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재밌는 자, 포인트였습니다. 보건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노력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대부분들 다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요. 일하시죠. 이런 네. 일로 다른 보건소 직원분들까지 좀 불명예를 안는 일이 좀 생길까봐 좀 안타깝습니다. 이 소장님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 얘기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공지에 뭐 소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아예 적혀 있었다며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기도 하고 그쵸. 또 문제가 최근에 이걸 제보한 사람을 색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요? 예. 그래서 와 대단한데요. 안전하셔야 할 텐데 네. 저도 노동 담당 기자 할 때 그 네. 사내 어떤 문제를 제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겁을 많이 먹으면서 그렇죠. 제보를 하세요. 항상 색출 작업이 네,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제가 취재를 회사에다 하면은 그 얘기한 사람 누구냐고 막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색출하려고 하는 사람 색출해야 됩니다. 이 남동구 보건소 소장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말말말 코너였고요. 지금까지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결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토요일 영화 겁나게 봤지. 이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지금 보면 딱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명랑 한무비 시간이죠.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월이네요. 3월입니다. 벌써 맞습니다. 3월입니다. 네. 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그렇죠. 3월. 한 뭐 이제 한 좀 9개월 지나면- 남았나요? 네, 좀 지나면 막 이제 가을 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어요? 4.7 보궐선거가 네. 무려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한 달. 그래가지고 4월 7일. 뭐 오늘 뭐 주요 정당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도 이제 결정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해서 선거 관련 영화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거 관련 그 소재로 한 영화 뭐 국내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데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선거라는 거는. 아이 그 뭐 예측 이런 얘기 불가기도 하셨습니까? 하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미쳐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리는지 음. 그 적나라하게 묘사했던 영화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영화가 특별시민이군요. 이게 2017년에 개봉했습니까? 특별시민? 네, 그 최민식 씨, 라미란 씨가 주연을 했던 특별시민 말 그대로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뽑는 선거를 그린 영화였거든요. 네. 일단은 구도 자체가 뭐냐면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 현직 서울시장인 최민식 씨와 네. 또 여기에 맞서는 야당 후보 라미란 씨 이렇게 또 선거 구도가 형성돼서 영화를 풀어나가는데 모토가 딱 이거거든요. 최민식 씨도 그렇고 라미란 씨도 그렇고 선거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뭐든지 말하면은 유권자들이 믿게 만들려고 이건 개가 아니야. 내가 늑대라고 하면 늑대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홍보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죠. 네. 실제 뭐 선거라는 게 아름답고 뭐 진실되게 추진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또 협잡도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한 건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저는 특별시민을 참고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보실 필요 없고.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네. 그 진시황제 지록이마 같이 그 영화 내내 스토리 그 플롯이 이거예요. 모토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영화가 뭐더라? 밤쉘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밤쉘 그 네. 로저 에이스 팍스뉴스 CEO의 해고 과정을 그린 영화. 성추행으로 해서. 성추행으로 네네. 인해 가지고 그 밤쉘을 보면은 팍스뉴스의 그 간부가 신입 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 팍스뉴스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서 큰 줄 아느냐? 네. 이걸 기억해야지 이 팍스뉴스 네트워크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 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거짓을 노출을 하면은 미디어에 그럼 유권자든지 시청자든지 그거를 진실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 믿게 된다. 믿게 된다. 그게 바로 팍스뉴스의 생존 전략이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접목이 되고 있는 거죠. 다른 데로 흐르지만 폭스뉴스가 그 전략이 있었고 사실은 트럼프가 그걸 가장 많이 활용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잖아요. 가짜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이 믿게 하는.
그 어떤 정치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담으로 이제 팍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막 처리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빵빵빵 정신 없어요. CG가. 네네. 근데 거의 동일한 그 CG가 나와가지고 네. 팍스 뉴스만 계속 보면은 네. TV 브라운관이 탄다고 그 부분이 이렇게. 하도 나와서. 하도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특별시민으로 돌아와서 최민식 배우가 맡았던 게 이제 서울시장 역할 모티브인데, 서울시장 역할인데 이 모티브가 되는 게 이재명 지사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2017년도 그러니까 19대 대선 바로 직전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 이른바 개명전 최순실 씨 그 국정농단 사건 그때 개봉이 됐었는데 그 시기에, 이 극 중에서 최민식 씨 그러니까 여당 서울시장 후보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공장 노동자 출신 변호사. 로 나와요. 네. 그 딱 보면은 그러네요. 그 당시 연상작용.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구나. 네. 근데 감독은 정확하게 누구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섞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서울시장이면서도 대권을 꿈꾸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3선 도전의 서울시장이니까 고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재명 현 경기지사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약간 그 이재명 현 경기지사를 약간 옹호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반감을 느끼신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 때문에 캐릭터가 어떻게 그 안에서. 부패한 그런 정치인을 이렇게 모티브로 연결을 시키냐 이런 얘기였었죠. 사실 뭐 감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섞었다는 표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설명 같긴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대놓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일단은 감독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 엄청 부담이죠. 네, 여러 가지 캐릭터를 섞는 게 더 이제 재미도 있고. 그나저나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올 텐데 과정들이 나올 텐데 최민식 씨가 이 극 중에서 딸까지 희생시키면서 시장이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과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이 박인재 감독이 연출했는데 감독의 의도는 이거였다고 해요. 여기 본인이 얘기한 건데 뭐냐면은 보통 영화란 것은 선악 구도로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래야지 보는 관객도 쾌감을 느끼고 선이 이길 때.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그놈이 그놈이다. 다 악이다. 그걸 그대로 나는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뭐 이 약간 부패한 정치인을 최민식 씨로 봤다고 하면 거기에 맞서는 카운터파트인 라미란 후보, 야당 후보는 약간 선명하게 그 대비가 되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뭐 정의롭고 뭐 응징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도 만만치 않게 타락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는 이 관객들은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은 이제 감독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주요 사건이 뭐냐면 여기서 그 최민식 후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계경보를 쓰는 그 한 군인 병사를 치워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마침 그 운전하고 있던 그 차량이 자기 친딸의 차였어요. 그래서 친딸에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나오는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고 과연 그게 안 걸릴 것인가 그 선거 과정에서 오게티라고 하면 오게티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좀 과도한 설정이 있었군요. 어쨌든 그 굳이 극장에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선과 명징한 그 대비 속에서 뭔가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양쪽 다 그런 악역들이 나오니까 그 관객들 좀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떠나가지고 대부분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한 2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약간 쾌감을 느끼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그나저나 심은경 씨는 어떤 역할로 나왔습니까? 심은경 씨가 이제 최민식 씨의 홍보 담당. 아까 말씀드린 같이 내가 이 개를 늑대라고 하면 늑대야. 네가 늑대로 만들어. 라는 홍보 담당으로 나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이 악과 악 그러니까 최민식 씨와 이제 라미란 씨의 그 경쟁 구도에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일단 처음에는 그 밸런스 역할을 잡아줘요. 처음에는 그 심은경 씨가 후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관객들은 맞다. 중반쯤 접어들면은 후보님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네요. 후반쯤 되면은 그렇게 하시죠. 같이 동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은경 씨의 그 역할이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흥행 성적은 어땠나요, 당시에? 일단 뭐 전국적으로 136만 명이 들어가지고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개봉했던 당시에 이제 그 배급사 측에서도 네네. 어떻게 현실이 영화보다 더 막장이냐, 더 드라마틱하고 드라마틱하냐.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흥행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자조 섞인 말을 했다고 하죠. 그 당시 저도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 뉴스를 1도 안 보는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니, 왜 그런 친구를? 네,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TV 뉴스가 요즘처럼 재밌는 적이 없었다면서 그 국정농단 그 정말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이게 실화냐 막 이러면서 전화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나왔던 영화들은 조금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현실보다는 했었는데. 좀 덜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덜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 이건 봤어요. 정직한 후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라미란 후보가 지금 설명해 주신 특별심에도 나오고 이제 정직한 후보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로 올해 청룡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그렇죠. 네네. 정직한 후보도 아까 그 특별시민에서는 야당 후보로 네.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정직한 후보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죠. 네네.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데 모티브가 상당히 그 신선했어요. 네. 그 이제 장유정 감독이라고 김종욱 찾기 음. 그 원작 감독이 이제 연출했는데 네. 그 장유정 감독 특유의 그런 그 약간 멜랑콜리한 그 신파로 잘 그려냈어요. 네. 특히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또 MC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대 라이어 거짓말쟁이가 네. politician 정치인이랑 lawyer 변호사라고. 네, 네. 그래서 보통 그렇죠. 네. 기본 베이스가 뭐였냐면 정직한 후보.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걸로 시작된 영화예요. 네네. 그래서 이 라미란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분이었거든요. 네. 극 중에서. 네. 근데 이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가 자기 손녀가 너무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비나이다. 제발 우리 손녀딸 거짓말 좀 못하게 비나이다. 짜라랑 현실화된 거예요. 그 기도발이 통했군요. 네. 아유, 네. 전문 용어 쓰시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순간부터 거짓말 한 마디도 못 하는데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제가 이 책을 1,000만 원 주고 3개월 만에 대필했습니다. 그죠. 극 중에서 그 속에 있는 말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다 튀어나오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왔는데 아유 저 인간은 또 왜 왔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죠. 맞아요. 저도 약간 통쾌한 면도 있고 재밌는 면도 있었고 참 여러 각도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나저나 이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개봉 당시 약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1997년도에 개봉한 짐 캐리 주연의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것은 변호사인데 거짓말을 못하는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네네네. 일단 플롯 자체를 두 개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라이어 같은 경우는 짐 캐리가 변호사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아들 생일인데도 안 가고 못 가고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일날 소원을 빌어요. 우리 아빠 제발 거짓말 못하게 좀 해주세요. 뾰라랑 기도발이 먹힌 거죠. 그러면서 진실말도 얘기하는 진실말을 얘기하는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것만 비교해봤을 때는 약간 유사한 점이 많다. 유사한 점이 있다. 라는 뭐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상상력이 또 하늘 아래서 뚝 떨어진 건 없기 때문에 네, 유사한 그렇죠. 장면들이 또 생각이 나죠. 선거 관련해서 지금 영화를 특별시민 그리고 정직한 후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외국 영화 중에도 하나 좀 추천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1998년도에 개봉을 했던 프라이머리 컬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원색들이죠. 네네. 원색들인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1992년도 이 멍청아 중요한 건 경제야. 네네. 그때서 나왔던 1992년 대선 출마 선거 과정을 약간 코믹하게 그린 그런 정치 드라마. 그래요? 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98년이면 꽤 오래 전이네요. 이 영화 나온 게. 23년 전이네요. 벌써. 그러네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풍자했으면 좀 조롱을 한 건가요? 약간 뉘앙스가. 일단은 거의 실존 인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제 존 트라볼타가 그 빌 클린턴 역할을 했고 그다음 엠마
탐슨이죠. 엠마 탐슨이 네네. 이제 힐러리 클린턴으로 나오는데 네.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특히 엠마 탐슨은 영국인이잖아요. 네네네.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알칸소 발음을 하는데 오, 그걸 연습을 해서 한 거예요. 오, 많이 대단하네요. 어색하죠. 네네. 그 최민식 씨가 경상도 사투리 하는 것처럼 너가 삼촌이 서울 사람이 이렇게 부산 말투 흉내내는 것처럼 그건 절대 어색하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칸소 발음은 혹시 좀 아십니까? 아칸소 발음은 어떤 건가요? 알칸소 발음은 그냥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모음 두 개랑 자음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뭉쳐버려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How are you를 Are you? 못 알아듣겠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재임 기간 때 네네. 그 Saturday Night Live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8년 내내 주제가 알칸소 발음으로 이게 흉내내서 조롱하는 거. 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 했거든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유일한 컴플렉스가 발음이다. 내가 알칸소 출신이란 거야. 그런 얘기들 알겠습니다. 영화는 뭐 정치란 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명랑 한무비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 개편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방송 명랑 시사. 네. 또 이승원 MC와 함께했던 거 정말 영광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방송 대상 받거든요. 네. 방송 대상 받으면 제가 목동까지 가가지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